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17 수능개념 최경석의 천하무적 동아시아사 30강입니다. 자, 이 30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의 동아시아, 바로 현대사 부분으로 왔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늘날의 동아시아라는 부분이 이제 30, 31, 32까지 있는데 수능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바로 오늘날의 이 동아시아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이 30, 31, 32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30하고 31강을 좀 쪼개봤는데요. 전후처리와 동아시아의 냉전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31강에서 6.25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을 아주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해서 오늘은 우선 이 30강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전후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국가가, 동아시아에서 각 국가가 형성되는 모습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핵심 키워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평화헌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 기본조약, 미중수교,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보면 낯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헌법이 등장하고 여러 조약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헷갈린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화헌법이 나오는데요. 일본은 헌법이 두 가지. 그래서 예전에 그들 입장에서 이제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는 것,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이 있었고요. 그때 주권은 일본 왕, 바로 천황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이제 바뀌어요. 이 평화헌법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법인데, 이 평화헌법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군사력 보유가 금지된다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권 재미는 있어요. 근데 주권 재미는 제가 밑에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얼핏 그래도 오늘날의 동아시아라는 부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위대는 뭐지라는 생각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의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왜 이 평화헌법과 그런데 일본에서의 자위대는 뭐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데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많이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번 30강에서도 할 거고 31강 가서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써주세요. 핵심 키워드에서 1951년이라는 것, 1951년, 그래서 6.25 전쟁 중이었고요.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1951년이고, 자, 제가 근현대에서 오면서 연도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밑에다가 뭐라 쓰시냐면 일본이 주권 국가로 이제 회복이 돼요. 일본의 주권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미군에 의한 점령기를 거치는데 이제 일본이 주권 국가로서 이제 회복하게 됐다라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강화라는 말을 쓰게 되면 뭐 포츠머스 강화조약이라든가, 그럼 어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종결을 짓기 위한 조약을 맺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전쟁 혹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계사적인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우리가 좀 더 얘기하죠. 그 부분에서의 종결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맺어진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이 있는데요. 오늘 할 부분이 이제 전후 처리 부분에서 냉전도 있고 이제 국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함께 이제 냉전 부분도 있고 국교도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한일 기본 조약이라는 것도 연도 함께 알아두시면 돼요. 1965년이에요. 1965년이고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 간에 국교가 수립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교 정상화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국교가 수립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미중수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수교는요, 내용 자체보다는 우리가 좀 수능용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미국하고 중국이 점차 이게 화해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데, 이 화해 분위기 속에서 몇 단계 좀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닉슨 독트린부터 하나하나 배울 건데, 미중수교는 두 가지, 여기서도 연도를 1979년이라는 거 하나 적어주시고요. 이제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마오쩌둥하고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이 헷갈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덩샤오핑 집권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 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교재 우리 120페이지부터 쭉쭉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3종 교과서가 전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쭉 담고 있습니다. 제가 3종 교과서의 좀 나름대로의 서술의 편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모아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도 제 나름대로 한번 구성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국교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냉전을 하되 냉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자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에 보면 전후 처리 문제가 나오면서 곧 거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더 먼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수능 개념에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체계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먼저 전후 처리, 그 다음 국교, 그 다음 세 번째로 냉전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국제연합의 결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국제연합 말고 국제연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원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이 나름대로 좀 더 이 세계 질서 속에서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혹은 세계 질서 속에서 나름대로 좀 재편될 수 있는 부분이 국제연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성력을 좀 갖고 있어요. 바로 UN 평화유지군이라는 부분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바로 UN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좀 더 중요하다. 다만 기존의 동아시아사에서는 카얄포라고 해서 나다라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대서양 헌장 속에서 먼저 국제연합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1941년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10월 달에 유엔이 창설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두시고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관련된 부분은 이른바 카얄포라는 거예요. 앞글자 따서 카얄포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 헌장은 군비 축소 및 국제기구의 창설 결의예요. 즉, 야, 이 20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나 세계사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냐? 안 되겠다. 그래서 전후에 뭔가 좀 평화적인 국제기구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대서양 헌장이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국제연합으로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대서양 헌장이 이렇게 간다라고 우선 알아두시고요. 자, 카이로 회담은 194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이 세 나라가 왔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국민당 정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또한 최초의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던 회담이 카이로 회담 혹은 카이로 선언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부분,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보통 이제 영어 원문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사나 학교 수업에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In due course라고 하죠. 적절한 시기에 혹은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라고도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하나 우선 알아두시고 그 다음 얄타 회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에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몇 월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머릿속에 카얄포라는 순서는 잡으시고 얄타 회담에서는 전쟁 수행과 소련의 대일 참전 결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소련이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냉전 체제하고 관련돼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전후에 처음부터 미국하고 소련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대립했던 건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같은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정 정도 이렇게 뭐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대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소련의 대일 참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알아두시고, 그런데 소련이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을 여기서 이제 일본과 싸우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곧바로 나오진 않아요. 8월 달 가서 이제 소련이 참전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소련의 대일 참전 결정이라고 해서 소련이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깊숙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계기가 바로 얄타 회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포츠담 선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나서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죠. 선생님, 카이로 회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직접적으로 독일 항복 후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당연히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자기들이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제안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결국 일본이 이제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전에 한번 배웠을 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교과서 속에서 하나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먼저 드릴게요. 30강하고 31강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돼요. 31강 가게 되면 베트남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3년간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보통 1차 베트남 전쟁, 2차 베트남 전쟁하고 나눠놨는데 새로 바뀐 교육과정과 교과서 속에서는 1차, 2차 구분하지 않고요. 먼저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프랑스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뭔가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쓸게요. 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포츠담 선언에서 베트남 부분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베트남에 대해서 당시 호찌민이 이제 그 베트남 독립동맹이라고 해서 좌우 연합을 해서 싸우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국제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베트남 북부는 중국이 가까우니까 중국 장제스,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점령을 해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 남부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길쭉하게 있는데 사실 북부 베트남이 좀 더 우리 동아시아랑 관련돼 있었고 남쪽은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동남아시아 같은 분위기가 많이 느껴진다고 여겼을 건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늘날에 그 지역이 다 영국이 예전에 식민지 하고 있었으니까 영국에 올라가기 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부는 영국이 점령하고 거기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시키자라는 부분을 합의를 봐요. 이 부분 하나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 영국이 이 비밀리에 프랑스하고 협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는 베트남 남부를 프랑스에게 넘겨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서 좀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나중에 제가 베트남 전쟁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다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전후에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이제 패망하고 나서 두 달 뒤에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다. 바로 유엔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설치가 되고요. 국제연합군 파견, 우리가 보통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국제연합군 파견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칼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이 결국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무너지고 1945년 8월 15일 망하게 되는데 일왕은 히로히토 일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연합군이 이제 점령을 하겠죠. 그래서 연합군 총사령부 혹은 연합군국 총사령부라고 해서 GHQ라고도 얘기하고 SCAP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GHQ가 제너럴 헤드쿼터스라고 많이 알려진 건데 의 일본 점령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연합군 속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군 단독 점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메가더. 그래서 메가더가 일본에서 직접 통치를 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미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사만 많이 봐서 한국사에서도 미군정기가 있는데 일본에 미군정기가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놀라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메가더가 일본과 한반도 38선 이남까지를 모두 다 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메가더가 우리나라로 한반도 남부로 못 온 거죠. 그렇죠? 38선 이남으로 못 왔기 때문에 하지라는 사람을 자기 부하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군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메가더는 일본을 이제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의 개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쨌거나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최고 책임자는 일왕, 천황이잖아요. 그런데 메가더가 천황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천황제를 유지해요. 다만 인간임을 선언하게 상징 천황제라고 해서 인간 신이 아니다. 천황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유지를 해줘요. 절반의 타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간접 통치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군국주의 재발 방지 및 민주주의 체제 확립을 목표로 해서 개혁을 해 나가요. 그래서
군대와 재벌 해체 및 군국주의자의 공직 추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예전에 일본에 먼저 재벌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미쯔비시 같은 그 교과서에 나오는 제가 이제 미쯔비시나 미쓰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재벌을 해체해요. 그 다음 5대 개혁 지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 교과서에만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5대 개혁이라고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5대 개혁 지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면 메가더가 일본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했는지가 딱 보입니다. 여성 해방, 노동조합, 자유주의적 교육, 인권보호, 경제민주화까지. 이 경제민주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벌 해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명하게 이 5대 개혁을 보게 되면 메가더가 어떻게 이 일본을 통치하려고 했는구나 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작년까지는 농지개혁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농지개혁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노동조합이라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메가더가 상당히 자유주의적으로 민주적으로 상당히 일본을 개혁하려는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서 수능 관련해서 잘 나오는 부분이 평화헌법이고요. 평화헌법은 일본국 헌법이라고도 하고 혹은 신헌법이라고도 교과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헌법이고 일본국 헌법이고 그럼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할 것은 1889년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대일본 제국 헌법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이때는 주권이 천황에게 있고 만세일개 혈통이다라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천황은 상징적 존재고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군사력 자체를 너희들은 안 된다. 군사력 보유 자체가 이 금지대로 아예 헌법에 새겨놓은 거예요. 자,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여기 보면 극동국제군사재판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에 한번 이른바 도쿄재판이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요. 자,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개전 과정 그리고 일본군의 이 비인도적 행위 등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가더는 어쨌거나 최고 자리에 있었던 바로 최고 책임자인 일왕 이 히로히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제를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그 밑에 있었던 도조 히데키. 근데 이 도조 히데키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도조 히데키가 일본 총리 대신 총리이자 육군대장을 지냈던 한마디로 군국주의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도조 히데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군인 출신의 총리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아시아 태평양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만 기습을 얘기했었는데 그걸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도조 히데키를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과서마다 도조 히데키 사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도조 히데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도조 히데키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바로 제가 조금 전까지도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전쟁 범죄자 7명을 사형하고요. 18명은 금고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석방돼서 나중에 오히려 일본 정치계에서의 중심 인물로 활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도조 히데키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분명히 연합군이라 그랬죠.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세계 질서가 미국과 소련의 소련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냥 유사하게 그냥 쓴다고 했습니다. 이 소련과 미국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국가 간의 대립이 일어나요. 이러면서 냉전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콜드워라고 해요. 콜드워.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직접적으로 전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첨예하게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혹은 미국이나 소련을 그 진영 속에 있는 국가가 직접적 전쟁을 할 때 미국과 소련이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6.25 전쟁이나 아니면 베트남 전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을 하게 돼요. 이런 와중에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국공내전이에요. 여러분들 국공내전은 중국이에요. 중국이고요. 중국의 국민당 정부 장제스, 그다음 공산당은 마오쩌둥 중심의 공산당이 있었는데 이들이 우리가 전에 배울 때 2차 국공합작이라고 해서 중일전쟁 직후에 2차 국공합작을 해서 힘을 모아서 일본군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망했으니까 결국 그 중국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갖고
양쪽이 협력을 해서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싸우게 돼요. 국공내전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전세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었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이길 뻔했는데 점점점 밀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바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48년 이후 국민당 패배 가능성이 등장하자 미국이 그러면 중국이라는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세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중국이 공산화된다? 그럼 중국도 공산화, 소련도 공산화되면 야, 이거 어떻게 막지? 라고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름대로 태평양에서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이 방어망을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되어 있죠. 바로 미일 동맹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보면 되겠는데요. 자,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돼요. 그리고 1년 뒤에 6.25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인데 이 부분은 이번 30강에서도 언급하고 다음 31강에서 또 언급을 할게요. 전쟁 중이었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처리를 위해서 열린 것이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요. 그러면 이 강화조약에 참여하는 건 뭐겠어요? 연합군과 일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삼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 알아두시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31강 때 할게요. 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그 같은 날에 미일 안전보장조약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 같은 곳을 군사기지로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해요. 자, 줄여서 안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보를 지켜야 할 때 그 안보에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안전보장 줄여서 이제 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하고 일본 간의 안전보장이에요. 그래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일 안전보장조약도 바로 1951년이고 군사동맹까지 맺게 되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한 거예요. 6.25 전쟁 중이었으니까 이 6.25 전쟁 중에 혹여라도 이 한반도 남쪽마저도 38선 이남마저도 다 공산화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게 됐다. 자, 이러면서 조금 전에 보니까 1946년에 만들었던 그 평화헌법, 그 평화헌법은 분명히 군사력 보유 자체를 금지시켰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54년의 결론으로 말하면 자위대가 만들어져요. 이 자위대는 다른 나라를 무력 침공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먼저 수행한다거나 이렇게 선전포고가 그런 건 아니고 일본 땅 자체를 자기네가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자위대니까. 그런데 경찰 예비대라고 해서 1950년 7월에 만들어져요. 6.25 전쟁 터지고 나서 곧 다음에 그래서 경찰 예비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대라는 것을 1952년에 만들었다가 오늘날의 자위대가 1954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하고 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바로 공산주의 방어 기지로서의 역할로서 일본이 재무장화된다. 근데 문제는 자위대가 점점점 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세계 군사 강국으로서 일본이 다시 탄생할 수 있었던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자위대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우려의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자위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과정은 여러분들이 필수 한국사 속에서 현대사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이 각각 군정을 실시하게 되고요. 일본군 해제를 하면서 이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게 되면서 미군과 소련이 이제 각각 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한반도에서 그 나름대로 이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을 어떻게 밟아야 될 것이냐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이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엽니다. 여기 이제 영국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핵심 내용은
다 제로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우선 새롭게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거기 이 구성 속에서 미소 공동회의를 열어서 이 새롭게 구성되는 임시정부를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임시정부는 나중에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으로서 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최고 5년의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도 사망에 언급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이제 간단하게 신탁 통치라는 부분도 언급이 된다라고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러면서 어쨌거나 이 부분이 나오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어떤 임시정부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들과 격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 우선 빼고요.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냉전이 격화됐던 그 시점이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루먼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그 냉전의 본격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트루먼 독트린의 얘기는 원래 그 저쪽 발칸반도에 있었던 그리스, 서양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가 공산화될 상황까지 막 가요. 그리스도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그러자 미국이 그리스가 혹여라도 공산화된다 그러면 그 옆에 불똥이 터키까지 뛸 거다. 자, 이거는 맞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팔 걷어붙이고 우리가 이것은 가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트루먼 독트린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냉전의 본격화로 트루먼 독트린을 잡고 탈냉전의 흐름은 닉슨 독트린,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닉슨 독트린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반공 세력을 지원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여러 이제 쭉 과정을 거쳐서 유엔에서 정해야 됩니다. 유엔 소총에서 결국 정해서 당시에 이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하도록 해서 총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0총선거가 1948년에 진행되고요. 거기서 바로 재헌의회, 우리나라 초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교재를 만들 때 급하게 해서 4월 15일로 돼 있죠. 교재 8월 15일로 고쳐주세요. 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중국으로 합시다. 중국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중국 오게 되면 기본이 안 되거나 기본이 좀 안 잡힌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해요. 이 중국을 이걸 보통 중공하고 뭐 자유중국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타이완은 뭐예요? 막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중국이라는 상황 속을 봤더니 먼저 우리가 중일 전쟁 때도 그렇지만 사실 중국 공산당보다는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정부가 상당히 그 주도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망하고 나서 당연히 중국 국민당, 그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을 차지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반공 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니까 당연히 그들을 도와주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의 평화협상도 주선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미소 간의 냉전의 대립이 세진 않았다. 어쨌거나 적과의 동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미국과 소련은 연합군으로서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전후 초기에는 소련이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 중소우호 동맹 조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초기에.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이나 놀랍게도 특히 소련이 놀랍죠.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장제스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 결과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런데 나중에 헷갈릴까봐 결과라고 써주세요. 결과. 자, 같이 판서해 주세요. 결과적으로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은 물론 처음 수립됐을 때 100%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장제스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수능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오쩌둥 쓰시고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결국 중국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놓으면 좀 더 수능상으로서는 좀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또 하나. 선생님, 그러면
장제스는요.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가게 돼요. 타이완으로 가는데 타이완은 대만, 그래요. 그냥 우리가 보통 타이완 그러면 타이완이란 섬으로 알고 있는데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여전히 중화민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순원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중화민국이다. 비록 우리가 타이완이라는 조그만 섬에 와 있지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제스 국민당 정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통 얘기할 때 중국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우리가 수교를 맺고 있는 것도 중화인민공화국, 이쪽에서는 중화민국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냥 섬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는 지금도 중화민국이라고 하지만 보통 외교상, 국제 외교상 그리고 국제적 흐름 속에서 중국을 말할 때는 이걸 중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쪽은 그냥 타이완으로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 시진핑 주석이 이 타이완의 마잉주 총리하고 또 만났죠. 한번 그 부분도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까지 나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니까 요렇게만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베트남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은 우리가 전에 볼 때 어디까지 봤었냐면 복습을 해볼게요. 1940년에 일제가 베트남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1941년에 호찌민이 있지만 어쨌거나 좌우합작의 형태로서 베트남 독립동맹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호찌민은 야, 이제 일본이 망해서 갔으니까 당연히 베트남은 베트남 사람들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지 않느냐라고 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했어요. 1945년 9월이에요. 일제가 8.15 때 망했으니까. 그리고 호찌민 중심으로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썼죠? 포츠담 회담에서 북부는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 정부가 무장 해제를 시키고 일본군에, 남부는 영국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 시킨다라고 했는데 프랑스하고 비밀리에 협약을 맺어서 프랑스가 남베트남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중국 국민당이 장제스는 호찌민에게 그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영국도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에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프랑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여전히 프랑스 군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남베트남 지역을 차지하면서 결국에는 이 둘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작년 3년 동안에선 그냥 1차 베트남 전쟁, 2차 베트남 전쟁 했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베트남 전쟁이 수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작년과 동일하게 가자. 이게 차라리 낫다. 교과서에는 1차, 2차 표현을 쓰지 않지만 여전히 1차와 2차로 나누는 게 우리 수험생에겐 편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베트남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국교 수립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교 수립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냉전 체제가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교 수립을 했어요. 다만 국교 수립이 작년만큼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일본이 이 반공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타이완의 장제스, 중화민국의 장제스 국민당 정부하고 일화 평화조약 혹은 일화 화평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1950년대 초반에 맺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빼버렸어요. 빼고 동아시아 각국의 국교 수립에서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한일 기본조약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국교 수립은 우리나라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까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적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베트남과 몽골이라는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 중심으로 몽골하고 베트남하고 수교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해서 1965년이요.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박정희 정부 쪽에서 당시에 경제개발 자금 마련과 미국의 반공동맹 희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공동맹을 희망해서 이런 국제적인 상황과 우리 내부 요구가 맞아 떨어져서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청구권 자금 명목에 무상공유와 차관이 들어와서 바로 위에서 말했던 경제개발 자금이 결국에는 마련됐어요. 마련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일본에 의한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사는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거 볼 때 분명히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부분에 일본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한 건 아니에요. 이 한일 기본조약 때 그러니까 일본의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는 부분이 여전히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배웠던 징용이나 징병 그리고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로 정말 일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던 그 성노예까지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핏 공부를 하고 수험생으로 살아가더라도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배상과 보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무상공유와 차관을 받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두시고 그리고 한일 기본 조약이 순탄하게 된 것만 아니다. 이미 당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국교는 수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을 하나 알아주시고 최근에 여러분들 일본의 전직 전 총리였던 이 민주당 출신인데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그 하토야마라는 사람이 와서 총리 시절은 아니고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정성 담긴 사죄를 한 건 아니다라고 아직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갈 부분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중국의 국교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92년에 우리가 이제 북방 외교를 하면서 한중 수교를 맺게 되는데 중국 나름의 과정으로 교과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능 보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다라 말하고 순서를 매긴 거예요. 이제 앞에서 보니까 냉전이 본격화됐던 흐름이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1969년이에요. 69년. 연도까지 포함해서 알아주세요. 닉슨도 당연히 여러분들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자, 닉슨 독트린. 닉슨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닉슨 이 대통령인데 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렇게 쓸게요. 탈냉전의 선언이라고 보셔도 돼요. 닉슨 독트린의 주로 얘기는 미국이 자신들의 우방 국가, 친한 국가들을 도와주긴 주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1차적으로 자기네 나라 문제는 아시아 각국이 자기네 문제는 자기가 처리하라 이 얘기예요. 이 닉슨 독트린 때가 베트남 전쟁 때예요. 이건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울 때예요. 자, 그 부분인데 그래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사실은 미군 철수의 얘기가 핵심이에요. 베트남에서.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보통 탈냉전 선언으로서 닉슨 독트린을 잡고요. 그래서 닉슨 독트린 이후 분위기가 나름대로 화해 무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최고 책임자는 마오쩌둥이에요. 자, 알아두시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왔다 그래서 곧바로 수교가 맺어진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미중 공동성명으로 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공동으로 함께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이제 화해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막 담겨요. 그런데 아직 수교를 맺은 건 아니에요. 자, 수교를 맺은 건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수교를 맺은 건 79년 가서 이때는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날 때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난 이후에요. 마오쩌둥이 1976년에 세상을 떠나요. 자, 그래서 덩샤오핑 집권기다 구분해 주시면 되죠. 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마오쩌둥이고 진짜로 결국 수교까지 간 거는 덩샤오핑 때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도 중국과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중국하고 일본은 최근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히고 있긴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가게 되면 1931년의 만주사변, 1937년의 중일전쟁 직접적으로 싸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이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일본은 지금 공산화된 중국하고 완전 체제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72년에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국교를 수립해요. 이건 뭐냐면 미중 공동성명 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진 않았다고요. 79년 가서 맺는데 이때는 중일 공동성명을 하면서 아예 국교까지 수립해요. 하고 이른바 타이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화민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겠다. 공식적으로 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이제 미중 수교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 타이완, 중화민국, 장제스 국민당 정부하고 수교를 맺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보면 이 중한 민족 항일 대동맹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 그리고 여러분도 얼핏 머릿속에 우리 김구 주석 하면 장제스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다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로 이 중화민국 타이완하고 수교 관계를 맺고 있다가 1992년 당시 노태우 정부였는데 노태우 정부의 일련의 북방외교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수교를 맺게 되고 공식적으로 바로 중화민국, 자유중국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완하고의 수교를 끊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민간 관계는 계속해서 타이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타이완 갔다 왔습니다. 실제 답사도 했었고 그래서 국교는 끊어졌지만 민간 교류는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어쨌거나 한중수교라는 부분이 1992년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좀 볼 부분이 있는데 혹시 N수 학생들은 제가 매년 그랬어요. 사실 베트남하고도 1992년인데 이거 잘 안 나온다. 근데 내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이 두 가지 다 나와요. 몽골이 좀 더 빨라요. 몽골에 대해서 우리가 담딘수후 바터르라고 해서 되게 이름이 어려웠던 사람 기억나죠? 몽골 사회주의 공화국, 몽골 인민정부를 세웠던 몽골은 계속해서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1990년에 중화인민공화국보다 우리가 먼저 몽골하고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몽 수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중 한배 이렇게 바로 베트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하고도 우리가 현재 수교를 맺은 상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새 교육 과정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 국공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동아시아 냉전의 전개라고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국공내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내전은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6.25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으로 넘기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좀 불만에 찬 게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국공내전 시기를 보니까 아까 6.25 전쟁 전이네요. 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생님 좀 시기 순서대로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동아시아사가 계속해서 관계사이자 주제사이기 때문에 이 냉전 부분을 따로 뺀 거예요. 빼서 국공내전을 알아두시고 자 우리는 그럼 이미 알고 있죠. 이미 국공내전에서 장제스가 밀렸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반복된다라고 보시고 그럼 아까 얘기랑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놀랍게도 상당히 의외로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마오쩌둥이 아니라 장제스를 도와줬다. 아까 거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공내전이란 부분으로 오게 되는데 처음엔 미국이 중재에 나서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장제스의 국민당이 상당히 더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세계가 주목하기를 장제스가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놀랍게도 장제스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이게도 공산당이 이깁니다. 그걸 보니까 공산당이 자신들이 있었던 곳에서 토지개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토지개혁. 그리고 소련이 이제 처음에는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이제 여기서 결별하고 마오쩌둥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실은 결정적 부분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민당이 부정부패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부정부패 등으로 전세가 역전됐다. 미국하고 영국이 정말 특히 미국이 엄청나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당이 그 도움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부분에는 바로 부정부패라는 부분이 있고요. 장제스가 이제 타이완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 부정부패를 정말 제대로 척결을 했다라고 보통 평가도 하는데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아예 이때 부정부패를 척결을 했으면 장제스가 밀리지 않았을 건데 라고 보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장제스는 밀려요. 그리고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우리가 예전에 뭐 중국 공산주의 국가를 중공 했는데 그냥 오늘날에 그냥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하나 풀면서 이 부분이 다음 시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 굉장히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려워했어요. 내용도 어렵고 옳지 않은 거라고 비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한번 볼게요. 1번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구권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이 첫 번째로 여기까지 보고 이거 하늘 기본 조약이야? 라고 착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일본은 타이완 및 펑우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를 포기한다. 자, 이거 언제 배웠죠? 시모노세키 조약 때 청일 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타이완을 그리고 펑우 제도까지 점령하고 식민지배를 했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근데 다 포기했어요. 세 번째, 일본은 쿠릴 열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에 포츠머스 조약, 러일 전쟁의 결과였죠. 결과로서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 및 이에 근접하는 여러 섬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대요. 청일 전쟁 때도 그 다음 러일 전쟁 때도 자기네가 다 가져갔던 거 다 내놓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은 오늘날의 열도의 그 섬으로 한정돼서 자신들을 거기까지만 주권 행사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고 다음 시간 연결해서 이 부분 봐주세요. 울릉도. 자, 독도는 영토 분쟁에 들어가지 않아요. 독도는 그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는 부분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일본이 계속해서 문서상에 울릉도라고만 나왔지 독도 어디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본 쪽의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울릉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울릉도 안에 독도가 포함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독도 관련돼서 많이 배웠던 부분에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일본은 자신들의 권리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하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종결 처리를 위한 강화 조약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1번, 일본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면 주권 국가로서 회복했다는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은 헷갈렸어요. 이거를 평화헌법에서의 주권 재민인가? 라고 착각했는데 조금 전에 보다시피 이 내용이 상당히 외교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걸 평화헌법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고요. 2번, 미일 군사 동맹 관계를 규정한 건 같은 날 있었던 다른 거죠.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한국과 중국이 조약 체결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4번, 6.25 전쟁의 발발이 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1951년이에요. 연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대다수 연합국이 배상 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포기를 해요. 답은 2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30강 전후 처리와 냉전인데 사실은 국교 수립이라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다시피 평화헌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미중 수교까지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화헌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30강 고생 많았고요. 다음 31강에서 냉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천하무적 동아시아사 31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